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오늘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름 정도 빠른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 예방률이 90%가량이라고 제약사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용 승인이 9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먼저 긴급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승인이 나면 매달 1억 회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20대 육군 병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엿새 후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지난 3일 40대 공군 간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찾고 또 광주도 방문하면서 첫날에 관행을 깬 행보를 보였습니다. 세대교체 바람 속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대선 기획단을 꾸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수교 129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함께하고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70여 명의 직원들이 불길이 번지기 전에 모두 대피했습니다. 화학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방화수를 쓰는 진화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서 불이 모두 꺼지는 데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1,3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보름가량 앞선 오늘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기간 차질을 빚었던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작용에 대한 공포도 많이 사라지면서 접종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에 대한 우려로 중단됐던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11월 집단 면역 도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루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에 있는 아직 주 초반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300명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사람은 1,183만 명입니다. 여기에 어제와 오늘 사전 예약자 125만 명을 더하면 1,3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정부는 앞서 국내 인구의 25%인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를 보름 정도 앞당기게 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1차 접종을 77.1%, 70세 이상 어르신은 78.4%, 그리고 현재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56.6%가 접종을 진행하여서 정부는 앞으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 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었는데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30세 미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도입된 모더나 백신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이 사용됩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3명입니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노바백스가 자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방률이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제쯤 사용 허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노바백스 측이 우리나라에 먼저 승인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소제약업체 노바백스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 90.4%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비슷하고 모더나, 얀센 백신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 예방에는 100%,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는 93%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성인 약 3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부작용도 적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번 접종하는 이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 넣어두면 돼 보관도 쉽습니다. 지난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 스탠리 어크 CEO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사용 승인을 받는 대로 한국에 1,000만 명분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용 허가입니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9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화이자 등 3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 노바백스에는 정식 승인 과정을 밟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럽이나 한국에 먼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매달 1억 회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백신 공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20대 육군 병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엿새 후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전역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백신에 특별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사망 원인이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23살 박모 병장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했고 접종 이후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오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고인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또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가족들은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달란 입장입니다. 부검에도 동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군 장병이 숨진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일에는 경남 김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40대 공군 간부가 숨졌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외부 일정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 국립현충원을 어제 찾았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인들이 각종 선거와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관행적으로 서울 현충원을 맨 처음 참배하던 것과 다른 것으로 여의도 문법을 깼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표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피해자 합동 분향소도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첫 일정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 참배를 택했습니다. 정치권의 첫날 관행과는 다른 일정입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천안함을 들었습니다. 천안함의 어쨌든 생존 장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 문제나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들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핵심 가치로 여기는 안보를 강조했다는 의도가 읽히는 행보입니다. 이어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론 광주 건물 붕괴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참사의 현장부터 찾은 거지만 대표로서 처음 찾은 호남인 만큼 사과의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첫날부터 보수와 호남 챙기기를 보여준 건데 이 대표 스스로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행하는 파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넘어가지고 여의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당직 인선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중 3명이 이미 여성인 상황. 하지만 이 대표는 대표가 뽑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당박 여성 전문가를 고려 중인 걸로 알렸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수석 대변인으로도 초선 황보승희 의원을 내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반페미니즘으로 주목을 끌긴 했지만 당선 이후엔 다른 면모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고위에 여성이 많다고 남성을 굳이 집어넣는 것도 역차별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효과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판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꾸려야 하는 대선 경선 기획단에 젊은 세대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뒤 처음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발언 순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맨 마지막에 발언하던 39살 청년 최고위원에게 먼저 발언권이 돌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이동학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하시고 마이크를 잡은 이동학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 배심원단과 지역별 연설 대전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른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선 경선기획단 구성을 본격 논의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 맞서 젊은 세대를 적극 기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획단 단장으론 이 최고위원과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기획단장은 원외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이준석 현상에 맞춰 대응 기조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민주당이 구태 정치를 얼마나 끊어냈는지 반성한다며 여의도 정치권과 성급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직접 게임을 해보며 젊은 층에 다가서려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여권에서 젊은 주자란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체 회의를 열어 대선 기획단 구성 문제부터 대선 경선 연기까지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국 정상으로 수교를 맺은 지 129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도 언급을 했고요.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스트리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방문지는 스페인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양국 정상이 비엔나 호프부르크 궁 안에 마련된 회견장에 나란히 입장합니다. 오스트리아에 한국 정상이 방문한 건 1892년 수교를 맺은 지 1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K-방역을 호평했습니다. Eine Art World Champion in der Bekämpfung, im Schachhalten der Corona-Pandemie.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그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진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양국이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도 오스트리아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렸습니다. Insofern sind wir auch Präsident Moon sehr dankbar für seine Bemühungen zur Denuklearisier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이번 방문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4차 산업 분야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빈 미술사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조선 왕자의 투구와 갑옷을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1892년 조선시대 고종이 오스트리아와 수교를 맺은 후 선물한 겁니다. 김 여사는 이후 식물원을 찾아 기후 위기 속에 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호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 2박 3일간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향합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택배 분류 작업을 책임지라면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여의도 우체국 점거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오늘은 택배 노조 전국 노조원들이 서울에 모여서 또 투쟁을 합니다. 노조는 여전히 택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택배 노동자 임모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 건 그제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자던 중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뒤틀렸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이 심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과로를 주장합니다. 임 씨가 일주일에 6일 연속 주 80시간 가까이 일했다는 겁니다. 쓰러지기 전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고생한다. 얼굴이 색깔이 안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임 씨가 일하던 터미널입니다. 다른 사업장과 함께 쓰는 곳이라 고정된 상하차 장소가 없습니다. 임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레일을 설치한 뒤 택배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게다가 손이 찌거나 여기 찌면은 다치거든요. 그리고 하차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집어넣고 출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새벽마다 대리점 소장에게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실제 출근 시간보다 길게는 한 3-4시간씩 대기를 하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분류 인력이 배치됐지만 늘어난 택배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 씨도 계속해서 분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롯데택배 측은 과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회사 측은 임 씨가 올 초부터 5월까지는 평균적으로 205개, 파업에 동참한 지난주엔 평균 22개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위주로 배송했고 밤늦게 이루어진 배송도 한 달에 하루 이틀 뿐이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택배 개수만으로 노동 강도를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택배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8일째. 오늘은 서울에 전국 노조원이 모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는데요. 70여 명 공장 직원들은 미리 대피를 했습니다. 인근 주택 등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화학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방화수를 쓰는 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불이 꺼지는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불이 난 공장 위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카고 인근 록튼 지역의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직원 70여 명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사고 현장 반경 160km 이내 주택과 시설에는 즉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But I assure you that there is no danger at ground level at the plant. But just for a precautionary measure, we decided. 소방 인력도 최대한 동원됐습니다. There's probably between 40 and 45 agencies that are involved, fire agencies, and there's probably 150 to 175 fire personnel on scene. 인근 상수원으로 기름 성분의 화학물질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방화수를 이용한 진화 작업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잔여 불길이 계속 연소되도록 그대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방화수를 이용한 작업을 중단한 만큼 화재 진압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양국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에 6월 11일부로 기득권은 없다며 걱정 놓고 하루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땅한 간판급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의당이 어제 대선 준비단 첫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후보 선출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반기득권 연맹으로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명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당정이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홍 부총리의 언급입니다. 이 채무 상환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추경 규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2차 추경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의향자는 당초 하림 등을 포함해 10여 곳이었지만 본 입찰에는 쌍방울 그룹만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자인 건설업체 성정과 입하전이 됐는데요. 오는 21일 최종 인수 예정자가 정해지고 다음 달 초에 투자 계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고 정규직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두 노조가 대화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했지만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또 건보공단 노조가 협의회에 참여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42분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 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교량공사 현장에서 3톤 무게 철제 거푸집이 넘어졌습니다. 부근에 있던 50대 노동자가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거푸집이 쓰러진 경위와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경사진 도로에서 어제 오후 건축 자재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공터로 떨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밤사이에 또 신기록을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신곡 버터가 1위를 3주 연속으로 했습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는 2주 동안 1위를 하고 2위로 내려왔다가 5주 차에 다시 1위를 했었습니다. BTS의 노래로 3주 연속 1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곡가 신동훈 씨가 아시아인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하 재단이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작곡상인데요. 작곡한 첼로 협주곡은 내년 카라얀 아카데미 50주년 기념 공연에서 처음 연주가 됩니다. 순 한글로 작성이 된 최초의 공문서인 선조 국문 유서를 경남 김해시가 안동권 시 종친회에서 기탁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포로가 된 우리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전쟁에서 세운 공에 따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입니다. 다음 달 개관하는 김해 한국박물관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립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학술회의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이후 기소가 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이 될지 재판부의 언급이 오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오늘 세월호 유족들과 만납니다. 한 달여 동안의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지만 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거의 60만 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백신을 빨리 맞으라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at black hole that seems to consume you, that fills up your chest when you lose someone close to you that you adored.
That's why I continue to say to America, if you have not been vaccinated, get vaccinated. 예, 현지 시간 14일 오후까지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로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59만 9,907명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나아지면서 한때 수천 명에 이르렀던 하루 평균 사망자는 최근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곧 누적 사망 60만 명에 이를 거라며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WHO는 지난주까지 7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확진자는 26만 5,600명으로 2월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그만큼 빠르게 줄진 않고 있습니다. 또 백신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산소 등 의료 자원도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눈에 띈 부분이 코로나 문제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 정상들도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처하겠다고 했네요.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0개국이 회의를 마치고 현지 시간 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 정책에 우려한다. 국제체제 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제정책이 나토 회원국들이 동맹으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가 중국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G7 공동 성명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나토 성명에 대한 입장도 곧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 공동전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almost Trump 2.0. It's very interesting, except for one thing. And that is Biden is much better at working with allies than Trump was. 네, 미어샤이머 교수는 앞서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낸 클린턴이나 부시 때와 비교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념이 아니라 힘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던 한 경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게 지난해 4월이었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서울의 한 주상복합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경비 노동자 이모 씨는 지난해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일하던 주상복합의 입주민 A 씨로부터 갑질을 당한 다음입니다. 그 나이 먹더니 뭐했냐? 아파트 니 있어? 니 돈 있어? 건물 있어? 모자 계속 해봐라. 지금 내가 맞을게. 20대인 A 씨는 자신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내 입주민이다.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까 내가. 다른 날의 갑질도 CCTV에 담겼습니다. 흥분한 A 씨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안절부절합니다. 말려도 보지만 A 씨는 주먹까지 쥐어 보이며 위협합니다. 참다 못한 이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경비실로 찾아와 이 씨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휴지로 닦는 거 봐. 이 씨는 결국 3개월 만에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 갑질에 떠나간 경비 노동자가 지난 3년 동안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 경비 노동자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A 씨가 이유 없이 폭언을 한 건 물론이고 이 건물 1층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카페 앞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경비 노동자는 출근할 때마다 A 씨만 생각하면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어 퇴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 씨 갑질에 그만둔 경비 노동자 중 60대 B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어렵게 얘기를 꺼낸 B 씨는 여전한 공포감에 집 밖에 나오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안 쳐다보려고 발자국 소리까지 내가 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갈비뼈를 몇 대를 보라고 그러는데 생명에 또 위협도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심경을 메모장에 고스란히 적어뒀다는 B 씨는 안타깝게도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을이야 을 마음을 그냥 굳게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JTBC는 경찰에 신고한 이 씨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씨는 여전히 두렵다며 거절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A씨에게 왜 그런 폭언을 했는지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2년 2개월 동안 연속 집권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첫 번째 임기까지 포함해 총 15년 2개월의 총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8개 정당이 함께 모인 이른바 무지개 연정은 이념적인 공통점이 부족해서 국정 운영 시작과 함께 파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전 총리는 곧 다시 돌아오겠다며 재집권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 수백 명의 시민이 새로운 연립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의회가 새로운 연정의 탄생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환영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텔아비브 시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we want them to succeed and to unite us again and to be the country we want. Everybody feel welcome. 하지만 좌파와 우파는 물론이고 아랍계 정당까지 이념적 차이가 큰 8개 야권 정당들이 오로지 반 네타냐후라는 공통 분모만을 가지고 뭉친 이른바 무지개 연정이다 보니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120표 가운데 찬성 60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연정이 승인된 것도 파행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총리직에 앉은 나프탈리 베네트의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 야당 지도자가 된 네타냐후는 연정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재집권을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לאופוזיציה בישראל יהיה קול ברור וחזק. ויש לי עוד מסר בשבילם, לא פחות חשוב. We'll be back soon.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대외 정책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반대했던 네타냐후 전 총리의 강경 노선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네트 신임 총리는 네타냐후 전 총리보다 더 강경한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임 투표 직전 연설에서 이란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포스트 네타냐후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이스라엘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지역학 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연정이 들어서기까지 2년 동안 총 4차례의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5번째 총선까지 거론이 됐고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수습이 됐는데 이스라엘 내각제가 어떤 형태이길래 이렇게 파행이 거듭됐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 국가죠. 그리고 의회가 크네세트라고 불립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지역구가 없고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120석이 배분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각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회, 크네세트에서 신임 투표를 거쳐야 하고 과반 즉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독립 이래로 단 한 번도 단일 정당이 과반 정당을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인 이스라엘이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하고요. 총리 후보가 다른 정당하고 연정의 구성에 성공하면 총리가 되는 형태인데 만약에 누구도 과반의 연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체제인 것이죠. 네, 무지개 연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새 정부 탄생하기까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파행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구성된 새 연정이 사실 중도 세력 중심이지만 극우 정당에서 우파 좌파 또 아랍계 정당까지 8개 정당으로 구성된 무지개 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지향점이 워낙 다양해요. 그리고 정치적 폭이 너무 넓다는 그런 점이 정국 안정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지속적인 연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네트 총리 지지 기반이 약해서 요번에 이제 소속 정당인 야미나당이 겨우 7석밖에 얻지를 못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네타냐후 연대로 이 무지개 연정이 출범했지만 전국 파행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잠재돼 있는 것이죠. 네, 내부적인 불안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문제도 커 보입니다. 당장 팔레스타인과의 충돌이나 이란 핵 합의 복원 문제에 있어서 베네트 신임 총리가 네타냐후 전 총리의 강경 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요.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네트 총리가 독실한 유대교도이고 또 극우 내지는 또 강경 민족주의자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최대 이슈인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인물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그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운동에 앞장서 온 데다가 팔레스타인 영토를 병합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펴온 인물인데요. 대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네타냐후가 유지해온 강경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밝혔고요. 또 미국을 겨냥해서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실수다라는 메시지까지 보냈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베네트 총리가 네타냐후 전임 총리와 유사한 혹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는 다른 우호적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대이스라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돌아오겠다. 네타냐후 전 총리가 재집권을 다짐하면서 한 말입니다. 포스트 네타냐후 시대가 분명 열렸지만 네타냐후 전 총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정치권을 뒤흔들 핵심 인물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서 총리직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의 가까스로 무지개 연정이 떴지만 여전히 앞길은 안개 속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벌써 50년 동안 들었습니다. 위로를 전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했던 김민기 씨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불렀는데요. 이 노래들은 지금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수진 기자입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처음엔 가난한 공장 노동자들의 합동 결혼식 축가로 썼던 이 노래. 군부 독재 시절엔 금지곡이었고 그로부터 20년 뒤엔 외환 위기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위로곡이 됐습니다. 긴 방치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미대생 시절 우이동 반지하에서 그림 그리던 밤에 이 곡을 썼다는 김민기는 발표 후엔 이 노래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7년인가 17년 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걸 이제 처음 봤죠. 그 사람들이 다 절절하게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저 사람들 노래지. 상록수처럼 봉우리처럼 변함없던 노래들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늘 무대 뒤만 고집한 대중문화의 거목은 이번에도 쓸데없는 일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태춘, 한영애처럼 시대를 공유한 이들뿐만 아니라 94년생인 레드벨벳 웬디와 NCT 테일까지 김민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서 그 노래는 계속 흘러왔어요.
조그만 물방울들이 그냥 낮은 곳으로 향해서 그래서 바다가 됐잖아요. 4번에 나눠 매주 공개되고 있는 김민기의 노래 18곡은 다음 달 헌정 앨범으로도 나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지난 2013년에 제명된 강동희 전 원주 동부 감독에 대해서 재심의가 오늘 있습니다. 한국농구연맹 KBL이 오늘 재정위원회를 열고 진행을 하는데요. 당시 징역 10개월의 형을 마친 강 전 감독은 이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강동희 전 감독 본인과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을 비롯한 농구계 인사들은 최근 KBL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경기 서해안과 전남, 경남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로 더위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광주 24도, 대구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에서는 오늘 오후에 그치고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오늘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보름 정도 빠른 겁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코로나 예방률이 90%가량이라고 제약사 측이 밝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용 승인이 9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유럽이나 우리나라에 먼저 긴급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승인이 나면 매달 1억 회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20대 육군 병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엿새 후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지난 3일 40대 공군 간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상으로 수교를 맺고 129년 만에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